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경제학과의 강창이라고 합니다. 너무 제목이 거창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 앞에 뒤에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Race Between Man and Machine인데 최근에 이제 기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우려나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발전하는 속도뿐만 아니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그 사람의 기능을 많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해서 질 건가라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하고 잘 교감해서 잘 살면 우리가 기계를 잘 이용하면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Race Between Man and Machine은 맨 처음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던 분은 클라우디아 골딘하고 레리 카츠인데 이분들의 그 책의 제목인데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더 길게 우리가 20세기를 생각을 해보면 20세기가 미국의 시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미국이 20세기를 지배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인적 자본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굉장히 그 기술 발전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게 계속 20세기 초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게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잘했던 거는 그 20세기 초기에 그 대중교육을 굉장히 잘 확대시켰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에 맞춰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시키고 그래서 그 기술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인력들을 잘 만들어냈던 것이 5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80년대 이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제 이런 거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대학 교육 부분은 그만큼 잘 그 공급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늦게 늘어나면서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유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나라도 사실 요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을 제조업 위주로 쭉 갈 때 우리가 했던 게 중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하면서 그 중등교육 부분을 막 늘렸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책에 제목을 비슷하게 벤치마크해서 최근에 그 아세모글루 레스트레포가 AR의 2018년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논문의 제목도 Race Between Man and Machine입니다. 그래서 머신이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은 머신이 계속 빨리 나가고 있고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머신이 맨을 굉장히 대체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분들은 기계가 사람보다 빨리 나가는 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기계가 달려나가는 속도에 제약들이 바뀌는데 기술이 바뀌면서 가격도 바뀌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뭔가 대응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실제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나지만 노동력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매니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도 공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라는 게 이 논문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티글리츠 교수께서 그 책을 발간하신 게 있는데 Creating a Learning Society라는 지금 한국에는 창조적 학습 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지식이라는 게 knowledge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재다.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그런 공공재고, 또한 지식은 그 양의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의 특성 때문에 그냥 놔두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식을 잘 확산시킬 수 있도록 산업 정책도 짜고, 그다음에 인적자본 제도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상과 경제학자들이 그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그 그랜드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게 저의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기존의 노동력들은 이제 그런 기계에 의해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거죠. 대체되고 있고, 이제 그냥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경쟁이 뒤처지기 때문에 개인은 계속 자기가 배웠던 거를 더 새롭게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또는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우리가 대학까지 20대 중반에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면, 옛날 같으면 기술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시대에는 내가 대학을 나와서 노동시장 활동을 20년이나 30년 한 다음에 리타이어 할 때까지 큰 기술 발전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평생 동안 뭔가를 학습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생 능력 개발이라고 하든가, 또는 직업훈련 평생 학습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제 여기서 평생 교육의 내용인데, 평생 교육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교육 연구자분들께서 하는 평생 교육인데, 이 평생 교육은 이제 교육학 쪽의 연구자들께서 부르는 이름인데, 평생 교육은 크게 평생 교양 교육과 평생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양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대학에서 교양으로 배우는 그런 과목들과 비슷한 거고, 평생 직업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으로 배우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평생 교육에는 지금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학 쪽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평생 교육이고, 똑같은 현상을 경제학 또는 노동경제학 또는 부처로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부르는 이름은 이제 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부르는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훈련은 교육학 쪽에서 얘기하는 평생 교육 전부는 아니고 평생 직업 교육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부에서 실제 이 분야를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의 동향인데, 이게 전체 총계입니다. 전체 총계가 한 2018년 기준으로 한 2.5조 정도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구성 요소는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일반 회계인데, 대부분이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나옵니다. 한 2조 정도가 나오고 한 5천억 정도가 일반 회계로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추세적으로 이렇게 직업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평생 능력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능력개발은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을 통해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평생 직업교육 부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예산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평생 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재교육, 훈련,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산은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의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은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의 이름인데,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업자와 재직자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직업훈련에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능력 개발에 필요가 있을 때 이 내일배움 카드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정부 지원금인데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훈련용 내일배움 카드는 고용부 소관의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훈련자가 뭔가 좀 다른 걸 배우기 위해서 대학의 학위 과정이나 대학에서 개설한 어떤 과정에 등록을 해서 배우게 되면 이 내일배움 카드가 사용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평생 직업교육과 고용부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직업훈련 평생 능력개발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건데 내가 이 내일배움 카드를 가지고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대학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되게 허무하게도 간단한데 대학이 교육부 소관이어서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이 결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허무한 이슈죠. 허무한 이슈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내지는 그 비유를 들자면 은행의 어떤 지점은 예금만 받고 어떤 지점은 출금만 받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오늘 발표의 상당히 핵심적인 그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평생 능력 개발은 교육부와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공식 교육기관은 교육부의 소관이고 그다음에 민간 직업훈련 기관들 직업 전문학원이라든지 직업 민간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용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분야는 고용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능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데 그 분야에서 대학이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이 들어가는 체제 내에서 대학이 빠져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 앞으로 발표 제안 드리려고 하는 이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런데 어떤 우리가 개인들이 한 20대 초반까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20대 중반이나 또 20대 말까지도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훈련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능력 개발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주로 이경로로 가는 거죠. 이경로로 가고 이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가능한 경로입니다. 이제 요 경로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예는 여러분 학교에서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비로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은 금액을 민간 훈련학원에서 받았으면 아까 말했던 그 내일배움 카드를 사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 학교를 이쪽으로 넓히면서 채울 건가 아니면 민간 학원을 이쪽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채울 건가 그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성인 능력개발 분야, 평생 능력개발 분야에서 이 고용부와 교육부 사이에 이런 담이 쳐져 있는데 이거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직업 능력개발 사업에서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이런 능력개발 지원금이 현재는 교육부 소관 정규 교육기관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 담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숙련이라는 건 기술이라는 건 상당히 중고급 숙련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중고급 숙련은 대학에서 갖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 그 대학에서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의 평생
교육, 평생 직업교육 분야와 고용부의 직업훈련 내지는 평생 능력개발 분야가 통합될 필요가 있는데 통합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어떤 훈련자가 한 사람이 내가 대학을 가서 과정을 배우든 직업훈련 기관에 가서 과정을 배우든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행정체계도 교육부의 평생학습 기능과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할 때 그러면 이제 어느 부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이 평생능력개발의 주요 재원이 현재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아까 통계에서 보여드렸던 그걸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이제 만약에 대학이 그런 식으로 열려진다고 했을 때 지금 대학에서는 그런 평생 능력 개발 수요를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4년제 대학들은 주로 20대 청년들의 전일제 학습을 기반으로 대학이 설립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생 능력 개발이라는 건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40대, 50대 이때의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숙련 개발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학도 그런 분들의 수요를 평생 능력 개발의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공급 체계도 갖춰야 되는데 현재처럼 학사 제도가 전일제 학생 위주로 되어 있으면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학에도 비전형적인 입학 전형이라든지 학사 관리 교육 과정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전일제 교육 과정이나 비학위 과정이나 온라인 과정이나 뭐 파트타임 등록이나 이런 그 비전통적인 교육 방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금도 자유롭게 대학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국가 장학금도 이제 평생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반적인 학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이 이 두 가지를 다 할 거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건 좀 위험한 제안일 수 있는데 기존의 대학들을 한 두 개의 트랙으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대학이 또는 한 사람이 연구와 교육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나 연구를 잘하는 기관은 연구 중심으로 하고 교육이나 평생 능력 개발에 비교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교육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평생 능력 개발은 주로 교육 중심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개편하면 어떨까. 그래서 평생 능력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주로 이제 지금 교육 대학 중심으로 흘러가게.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일제 20대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고 교육 중심 대학은 지금보다 조금 더 스코프를 넓혀서 평생 능력 개발까지를 포괄하는 대학으로 바꿔나가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비어있던 이 부분이 이제 대학들이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평생 능력 개발의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들 사이에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수요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대학과 민관 훈련 기관들이 존재를 할 거고 이들 사이에 어떤 생산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우리나라에 평생 능력 개발을 위한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거기에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어떤 종류,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머신러닝을 쳐서 이 머신러닝을 배울 수 있는 그 기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직업훈련 포털이 HRD 넷이라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훈련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알게 된 모델이 싱가포르 모델이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은 뭐냐면 싱가포르도 똑같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 2015년부터 전 국민에게 500불짜리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 500불은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평생 학습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면 평생 학습을 하고 싶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그걸 하는 운동이 이제 스킬스 퓨처 무브먼트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직업훈련 희망자가 이 스킬스 퓨처 웹사이트에 포탈입니다. 포탈에 들어가서 원하는 과정을 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는데 이게 그 실제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머신러닝을 쳐봤습니다. 머신러닝을 치면 이제 내가 들을 수 있는 머신러닝 코스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코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코스가 얼마인가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리안 폴리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민간 학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두 개의 종합대학 중에 하나인 그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테크닉, 이런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대학들과 직업훈련, 민간 직업훈련 기관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받는 거죠. 똑같은 거를 우리가 HRD 넷이라는 곳에서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제가 머신러닝을 쳐봤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머신러닝을 쳐보니까 이게 570만 원짜리 전액 정부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액 정부 지원 570만 원짜리 교육을 지금 이젠 아카데미 평등교육원, 이젠 컴퓨터학원, 그다음에 KG IT뱅크, 알파코, 직영야적 직업전문학교 등등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 예. 그래서 차이점이 이게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도적인 차이가 이런 차이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적자원 혁신에서 대학이 좀 더 역할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대학은 현재 이런 걸 하기에 충분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OECD 국가들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그러니까 나누기 초중등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교육기관들에서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그 금액의 총량입니다. 그게 정부 지원금이든 민간에서 내는 등록금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합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등교육이 중요하니까 고등교육비가 초등중 교육비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해보면 여기가 1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 지표가 높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꼴찌인데 꼴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1보다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0.89가 1보다 작은데 이 0.89가 초등중 교육비가 공식 교육기관에서 지불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교육비가 빠져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여기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각 교육 수준별로 해보면 초등생 1인당 교육비 나누기 1인당 GDP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중등교육비는 2등입니다. 근데 대학생 교육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육 재정이 중등 부분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가 주니까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대학 부분은 등록금 규제, 그다음에 예산 동결 등으로 인해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바꿀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왼쪽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으로 갈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나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학교 이영입니다. 오늘 뭐 강창희 교수님 이렇게 발표문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뭐 거의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과거부터 교육 쪽의 일 조금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강창희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문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진 않았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 기관으로 인증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증해 주는 거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짧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고용부 밑에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하는 민간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 새끼라고 할 수 있는 폴리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교육부 들어와서 일할 때 고용노동부 계신 또 차관님이 그 고용선 박사님이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몇 개 더 하고 뭐 이랬었는데 또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향후에 이것을 개선하는 걸로 한다면 결국은 고용노동부가 돈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을 잘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고 결합하는 형태는 아마 직업훈련기관, 그러니까 조금은 유순하게 접근을 한다면 직업훈련기관으로 정말 잘 인정받아서 그거에서 그대로 잘 유지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아마 조금은 유순한 형태의 개혁 방안이고요. 과거에 한번 시도됐던 거는 교육부의 몸집을 키워서 교육 인적 자원부로 가면서 뭔가 이쪽에 직업훈련 쪽에 조금 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실제로 아주 깊이 논의를 해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냥 어떤 약한 의미의 통합밖에는 그것만 가능하고요. 실제 좀 굉장히 큰 걸 하려면 맨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뭐 미래인재부가 됐든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지금 이제 우리 강창희 교수님 주로 초점 둔 거는 결국은 직업교육 쪽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아까 그 예산 쪽에서는 별로 안 잡혔던 게 지자체 쪽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평생학습도시 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평생교육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해교육이나 교양교육 쪽도 뭔가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 쪽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되는 방안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조금은 또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평생교육훈련비 대출제도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제 기억에 아마 이게 한 4, 5년 전에 제가 KDI 그 우천식 박사님 쪽에 하고 저희가 이렇게 김진영 교수님, 건대 김진영 교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2011년, 12년 때 이제 뭐 반값 등록금 논쟁하면서 결국 국가장학금 해가지고 반값 등록금 할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든 게 든든학자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든든학자금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모기지 형태로 학자금 대출하던 게 상환하는 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직업을 제대로 못 가진 친구의 경우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상환기의 소득에 그냥 비례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소득 그 인컴 컨팅전트 론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2011년에 도입을 했고요. 인컴 컨팅전트 론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연령을 좀 제한을 좀 강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령 제한한 거를 상당히 풀면 실제로 그게 교육훈련에 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45세, 50세까지도 든든학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주게 되면
그러면 전문대학 쪽에 와서 뭐 한번 어떤 직업 경로를 가다가 40세 중반쯤에 새로운 어떤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이런 좀 확장된 그 든든 학자금 형태의 것을 제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로다가 제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학령 인구 감소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서 지금은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 년 안에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현실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 구조조정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리고 강창희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 연구 중심하고 교육 중심 뭐 이런 쪽을 조금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메뉴를 제공하고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얘기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과연 그러면서도 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결국 인수합병입니다. 문을 완전히 닫도록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수도권 대학이 좀 좋은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을 좀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전해서 가거나 뭐 이런 제안들도 있는데, 그게 아마 현실화되기는 솔직히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도시별로 도심에 있는 대학이 있고 조금은 도심이 아닌 비도심에 있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 두 대학들이 이렇게 손잡고 와서 인수합병 하겠다. 그러면 인수합병을 교육부에서 이것을 허용을 하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인센티브로 당근으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제가 외국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사립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굉장히 중간 형태로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규제 중에 하나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뭐 이것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좀 이쪽에 학생 수가 이렇게 통합되면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밖으로 빼내는 거는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못 빼게 하지만 그거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그러면 약간의 수익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캠퍼스 중에 일부 건물을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임대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학생 수는 좀 줄여서 비도심에 있는 쪽에 학생들 교육시설을 잘 갖춰주고, 그리고 도심에 있는 시설들은 오히려 평생교육에 특화한 캠퍼스로 발전을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약간 수익용 기본재산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 수 조금 줄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조절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그거를 하면서 교수님들도 약간은 특화하고 분화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학의 자율성들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보면 이제 평생교육 시설이 이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교도 그렇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그렇고, 근데 가끔씩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잘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사립대학들이 뭐냐면 그냥 수익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제대로 관리 못하는 평생교육 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고쳐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자율성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대학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창희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나 방안에 대해서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 그 발표 답 듣기 전에 혹시 또 프로에서나 또 온라인에서 혹시 뭐 질문, 특히 대학에 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들이 많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발표 토론에 대해서 뭐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할 게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시간을 지나간 차원에서 한 5분 정도 발표의 토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코멘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영 교수님이 좀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떻게 나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영 교수님 코멘트를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부 입장에서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가 더 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실패를 좀 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문제 해결의 방향도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제 그러다 보면 최근에 지방대 문제에 있어서 지방대 이제 어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정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눌 건가 이게 이제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 수도권 정원을 줄여서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비수도권 대학들을 늘리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정부 실패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뭐 좀 더 대답하실 일 있을까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교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나 어떤 직업훈련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 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교육을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판단할 때 저는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에다가 돈을 대규모로 투입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재정 가용한 거에 20%를 교육에다 넣어서 초등교육 의무화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6년 만에 97%인가 초등학교 그거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3부제 수업했고요. 선생님들 6개월 훈련하고 선생님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하고 교육이 같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초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인력, 대학 이렇게 갔는데 그거의 비용이 뭐냐 하면 대학을 어떻게 한 거냐면 민간에 맡긴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결국 대학은 뭐냐면 굉장히 중간적인 형태로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지만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75%, 80%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도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어떻게 있던 이런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학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각에서 조금은 점진적이고 아마 뭐 정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뭐 이런 코멘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또 추가 프로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얘기 없으시면 두 번째 세션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션 저희들이 시간이 한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저희들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하여튼 최소한 4시 정도까지는 앞에 1세션 마치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